안녕하세요. 네,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되었습니다. 별건 아니고 그냥 뭐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여러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뭐 내용도 별로 없고요. 사실 근데 뭐 임진왜란 경과부터 해서 살살 할 건데 뭐 학습지에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되게 심플하게 부연 설명만 하고 그런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과 두 번째 아마 웬만한 바는 다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네, 임진왜란 두 번째 경과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경과 해가지고 뭐 일본군이 부산으로 상륙을 합니다. 이때 했던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까 길을 빌려달라. TMI로 적어 놓을게요. 정명가도.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서 오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이 동원한 군사가 한 20만입니다. 이제까지 일본 쪽에서 그만한 군사가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본 쪽에서 그만한 군사를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처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됩니다. 뭐 군대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게 당연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군대를 막기가 굉장히 곤란했던 거죠. 그리고 한 200년 동안 뭐 앞시대인 고려시대에 비하면 굉장한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연한 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건 여기가 좀 추워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뭐 여러 가지 이름난 장군들 뭐 이일이라든가 상주의 이일이라든가 아니면 중주에서 싸운 신립이라든가 여러 장군들이 뭐 막아보려고 했지만 뭐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20일 만에 수도인 한성을 빼앗기게 되는 거고요. 네, 수도인 한성을 빼앗기는 거고 뭐 혹자는 이거 가지고 뭐 왕이었던 선조가 왕선조죠. 선조가 뭐 도망을 갔는데 뭐 일국의 왕이 그러면 되니 안 되니 막 이렇게 잡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잡히면 더 골치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맞는 거고 문제는 이제 도망가기 전에 했던 그런 행적들 뭐 안 갈 것처럼 얘기하더니 그 다음날 뭐 그냥 새벽에 내뺀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한데 뭐 한성을 버리고 갔다 수도를 버리고 왕이 도망갔다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그래가지고 선조가 어디 의주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의주는 우리나라 지도로 얘기하자면 요 보면 있는 제일 끄트머리 여기거든요. 여기 그냥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뜻대로 잘 안 되죠. 명나라에서 얘들 왜 이렇게 빨리 와? 일본군 쳐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는데 이렇게 빨리 털렸어? 혹시 얘들 한패거리 아니야? 라는 의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있는 배가 불태워지는 바람에 넘어가지는 못했죠. 뭐 배가 있었다고 해도 중국에서 명나라에서 노한 이상 뭐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아직 우리나라가 망할 운이 아니었던 게 뭐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이순신이 활약을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명나라에서도 우리를 지원해 주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나라에서는 이제 그 순망치한이다. 입술이 망하면 이빨이 시리다.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도 이웃 나라 삼기에 우리나라만큼 조선만큼 좋은 나라가 잘 없죠. 뭐 생일 때마다 기프티콘 보내줘, 다 챙겨줘, 잊을만 하면 조공 바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걔들이 없고 이제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했을 때 명나라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뭐 자기네도 그렇게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데도 명나라도 이때 보면 나라 안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때 당시에 만력제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것도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군대를 지원해 줬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능력이죠.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도움을 받을 만하니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뭐 이거 가지고도 뭐 비난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좀 곤란하다.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명나라에서 지원을 오면서 대략 남쪽으로 밀어내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만 뭐 별 재미는 되게 재미를 보진 못해요. 명나라 애들도 온 거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펼쳐졌던 이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군에 아주 참 패배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부터 명나라가 좀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싸울까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요 둘을 정리할까 이런 입장에서 그 다음에 1593년 그러니까 1593년 뭐 명나라 애들 오는 것도 1593년 초인데 1593년 그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한 1년째 되면서 명나라와 일본이 이제 휴전 회담을 열게 돼요. 물론 우리도 포함합니다만 휴전 회담을 열게 됩니다. 1593년부터. 뭐 이순신 요게 초반에 활약했던 거는 뭐 한산도 대첩. 뭐 TMI로 쭉 적습니다. 원래 사실 임진왜란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뭐 금방 하는데 뭐 교과서가 그렇게 안 돼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의병과 관련해서는 뭐 곽재우라든가 유명한 뭐 조헌, 뭐 고경명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승병들, 뭐 스님들이 그죠? 스님들 가운데에 뭐 그 이름 뭐고 뭐 삼형대사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뭐 열심히 활약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휴전 회담을 열게 되는데 이 휴전 회담은요 뭐 오래 못 갑니다. 1597년에 다시 전쟁을 하게 되지요. 재침입. 뭐 왜 재침입을 하게 됐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서로가 뭐 협상 카드가 안 맞는 거죠. 일본에서는 뭐 명나라 황제의 딸을 뭐 달라라든가 뭐 한반도를 뭐 반으로 잘라서 우리한테 달라라든가 이런 좀 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이게 성립을 제대로 안 한 거지요. 그래서 다시 쳐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임진왜란과 달리 뭐 정유재란으로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이제 1592년부터 일본군이 물러나가는 98년까지를 얘기하니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구분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재침입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 정유재란 때 그러니까 재침입 때의 일본군은요 해볼 만해요. 왜? 우리가 대비가 돼 있거든. 우리가 대비가 돼 있거든. 뭐 일본 애들도 나름대로 막 우리나라 남쪽 지방 경남 쪽 뭐 그쪽에 해가지고 자기네들도 여기 그냥 눌러 앉으려고 성을 좀 지어요. 그래가지고 뭐 외성이라고 부르는 우리 뭐 서생포 외성이라든가 뭐 외성 일본 애들이 만든 일본 스타일의 성들이 막 여기저기에 있는데 뭐 그 사이에 이 뭐 휴전 회담하는 그 사이에 이제 지은 성이겠죠. 어쨌든 일본에 그만큼 시간이 있었다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쟁 준비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둘이 붙어도 그렇게 처음에 임진왜란 초기만큼 이렇게 막 삽시간에 밀린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가지고 뭐 전쟁도 막 흐지부지 되다가 그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량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명량 같은 경우에는 그 요 사실 정유재란 때 벌어진 일이죠. 정유재란 때 벌어진 일이고 명량 해전 대첩 해전 뭐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부를게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군대도 이제 빠지게 되죠. 일본도 철군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거지요. 네, 도요토미 히데. 그 사실 일본군도 여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켜서 왔지만 별로 안 싸우고 싶어하는 눈치예요.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뭐 일본의 당시 되게 유명한 장군이었던 가토 기요마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따라왔던 뭐 여러
뭐 군대뿐만 아니고 뭐 인부들, 일꾼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오거든요. 걔들 야 우리가 못 본 척 해줄 테니까 도망가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어쩔 수 없이 명령 받아서 왔는데 딱 이제 철군을 반대하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딱 죽고 나니까 칼같이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이제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다가 불행하게도 이제 전사하게 되는 노량해전 마지막 전투죠. 요게 요때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을 정말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아쉽더라도 뭐 아쉬우면 책 보고 더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죠? 자, 하여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거 했으니까 이제 결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3인데 왜 이라 했을까?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중국에서는요, 이때 당시에 만주에 있었던 여진족, 나중에 애들이 만주족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여진족 애들이 그 사이에 성장을 해요. 예. 누르하치의 여진. 누르하치의 여진족이 성장을 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와 조선을 굉장히 애먹이게 되고 결국 얘들에 의해서 청나라로 교체가 되는,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청나라가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러니까 명나라도 쉽게 말하면 임진왜란에 군대를 보내준다고 좀 무리했죠. 네, 좀 무리해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심지어 누르하치는 그 얘들의 성장을 좀 경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때 이 누르하치의 여진족이 우리한테 도와줄까라면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뭐 궁궐에 그때 당시에 조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안 받는 걸로. 얘들 이렇게 해서 기세워줘봤자 좋은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들한테 은혜 입어봤자 좋은 게 없다. 하여튼 경계를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얘들이 이제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 뭐 임진왜란이 누가 이겼냐라고 따져보면은 결국 일본이 이 나라를 뺏기 위해서 군대를 막대하게 동원을 했는데 결국 재미를 못 봤으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전쟁터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피로스의 승리. 이기긴 이겼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진짜 상처뿐인 승리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조선의 국토는요 황폐화되고 황폐화가 돼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 조선의 토지를 조사를 해보면 150만 결, 뭐 결이라는 거는 단위입니다. 단위인데 토지 면적 단위인데 이 150만 결에서 전쟁 이후에 30만 결로 떨어져요. 5분의 1로 떨어져요. 20%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뒤에 국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뭐 제대로 나오겠어요. 그죠? 일단 국토가 황폐화되고 나중에 나오는 신분제도, 조선 후기에 신분제도, 문란까지 뭐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조선의 국토가 다시 이만큼 회복되는 데가 언제냐 하면은 영조 때. 그 전쟁 이후에 대략 한 150년 정도 흘러야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회복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정권 교체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을 때 굉장히 어린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라고 어린 아들을 남기고 간 까닭에 그 이후에 권력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그 다툼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에도 막부라는 게 수립이 됩니다. 에도는 지금에 있는 그 도쿄 그 부근인데요. 여기에서 막부라는 건 이제 일본에서 얘기하는 무사들 가운데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쇼군이 머무르는 장소를 이제 막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도에 그 막부가 있었기 때문에 에도 막부라고 하고 다른 말로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뭐 도자기라든가 성리학이라든가
요런 게 상당히 발전하게 되었다. 이때 당시에 일본 애들이 우리 조선의 백성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가거든요. 그 포로로 잡아가는 가운데 좀 인기가 있었던 게 도공들이에요. 도공이라고 이 쉽게 말하면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이죠. 이 도공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도공 가운데 이제 이삼평이라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규슈 어딘가로 잡혀가는데 잡혀가가지고 이제 도자기를 만들려고 얘기가 된 거죠. 이때 당시에 조선이 조선이 아니고 일본이 센코쿠 시대를 거치면서 뭐 다도라든가 이런 게 유행을 하게 돼요. 차 마시는 문화. 그러면서 이제 이쁜 도자기에다가 이쁜 컵에다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차를 마시는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만한 차 만드는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발달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규슈에 갔던 이제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데 사실 뭐 기술도 중요하지만 흙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흙이 안 맞아가지고 조선에서만큼의 그 인상적인 그런 도자기를 못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자꾸 만들다가 이제 일본의 지금 현재 사가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리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나마 되게 좋은 품질의 흙을 발견해서 이제 도자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리타작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알아줘요. 엄청 비싸게 팔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를 재작년인가 갔는데 거기 가니까 뭐 그냥 도자기 마을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도자기 마을이라 가지고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막 도자기로 만든 것도 많고 다리에 있는 장식들 다리마다 브릿지마다 있는 장식들에도 막 도자기를 갖다 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지금도 그 아리타라는 곳에는 이삼평을 모시는 신사가 있어요. 도잔신사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신사가 있을 정도로 하여튼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알아준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리학 발전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강항이라는 사람이 잡혀가서 일본의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본 성리학이 이건데 그한테 이제 성리학을 전수해줘가지고 뭐 어쨌든 일본 성리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사실 이 부분은 이 임진왜란 자체가 한국, 중국, 일본이 이 세 나라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보면은 이 동아시아사나 이런 데 보면은 더 좀 세밀하고 중요하게 다루니까 그때 또 보시고요.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 개 남았네. 동묘 보면 내가 학습지에 동묘 놔뒀잖아요. 동묘가 왜 동묘일까라고 하는데 이 동묘라는 게 뭐 지금은 여기 구제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옷 같은 거 팔고 막 이런 데인데 TV에도 많이 나와가지고 좀 유명한데 사실 이 동묘라는 게 이 동관왕묘의 약자예요. 이 관왕이 누구냐고 하면은 여러분들 삼국지 요새는 그렇게 책 읽는 게 인기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삼국지에 보면 관우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충성스럽고 싸움도 잘하고 해가지고 중국 안에서 이제 군신으로 불리거든요. 전쟁의 신 정도로 아레스 맞나? 하여튼 그 정도로 불리는데 어쨌든 이 관우를 중국에서는 굉장히 모셔요. 특히 전쟁 나가는 장군들이나 병사들이 꼭 전쟁 나가기 전에 이제 관우 앞에서 이제 소원 같은 거 빌고 절도 하고 이러면 이제 전쟁에서 행운이 온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각지에 이 관우묘가 만들어집니다. 관우를 제사 지낼 수 있는 그걸 이제 관왕묘라고 하는데 동관왕묘, 북관왕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에 파병을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가 이제 전해진 거죠. 심지어 안동에도 보면은 관왕묘가 있어요. 안동에도 관왕묘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덕중학교 그 근처에 보면은 관왕묘라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 학습지의 그림의 제일 오른쪽에 게 안동에 있는 관왕묘에 있는 관우의 모습을 이렇게 한 겁니다. 보면 수염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도 좀 빨갛고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동묘가 우리나라에 이 관왕 동묘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관우신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전래된 게 이 임진왜란의 영향이다 하는 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왔던 명나라 군대의 영향이다
하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고요. 그 뒤에 호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